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죠. 하이킥의 경제 머슬킹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날이 오늘 복잡하네요. 금리도 동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미 FTA 얘기도 있고요. 그런가요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오늘 원전 얘기도 있고요. 네, 좀 잘 풀어나가서 진짜 오늘 근육 한번 힘차게 한번 써보고 가보렵니다. 네. 그리고 하이킥의 매력에 푹 빠지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편계의 홍만표, 방송계의 싹쓸이, 쌍끌이 방송인 최양호 고모님이 만드신 이름이에요. 그래요? 이름이, 예. 얼마나 싹쓸이라면 종편계의 싹쓸이 홍만표라고. 저 말고 많습니다. 저보다 많이 하시는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저희 YTN의 교수님 나오시는 거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저희가 보도국에서 봤습니다. 예, YTN의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이쪽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될지 걱정입니다. 저희 YTN보다 고급스럽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보도국 한초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예. 자, 미국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발표가 좀 미국과 다릅니다, 한초 의원. 그 얘기 좀 이따 하시고요. 언제 우리가 대본대로 한 거 아니니까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조대엽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하시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영진 부국장이 좀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서 좀 과감하게 한번 치고 나가는 겁니다. 가을철도 왔는데 감이 벌써 떨어져요. 글쎄 말입니다. 큰일 났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FTA는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신 대로 조대엽, 우리 현안 사항부터 얘기하시죠. 제가 힘들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드시겠네요. 네. 이렇게 두 명이서 공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 조대엽도 사퇴했잖아요. 그럼 대체 뭘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당연히 사퇴하셔야 되고요. 또 국방부 장관도 사퇴하셔야 되고요.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됐잖아요. 지금 임명한다고 지금 임명한다고 발표가 된 거죠? 이미 엠바고로 지금 풀이 계속 뜨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야당 쪽에서 원하던 게 둘 중에 한 명은 낙마를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조대엽 후보가 사퇴를 했으면 이제 상황은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에 보면 지금 이제 한 의원님은 엠바고 걸렸다고 했는데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나왔어요. 임명을 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이 된 걸로 보이고요. 네.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송영무 후보자를 낙마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차라리 조대엽보다는. 그런데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도 공격했지만 여당 일부에서도 또 정의당까지도 사실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업무 파악이 안 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 그분을 다 사퇴를 시켜라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슨 병역 비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송영무 후보자가 전혀 흠결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흠결이 있죠. 그러나 둘 중에 누구를 낙마하느냐로 고민해 본다면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야당이 모두 다 반대하는 사람을 낙마시키는 것이 부담이 더 적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육군 중심의 그런 국방 체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판단하에 사실은 국방개혁의 중요성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저는 교수님 말씀에 좀 이의가 있는 게 한초 의원 이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말씀들은 다들 하십니다. 오늘 아까 보도를 보면 우원식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상세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면 여당도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현재 막혀 있는 걸 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조치가 조대엽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송영무 장관은 아마 임명을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조대엽 후보자고 송영무 후보자가 저는 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분이 지금 사실은 로비스트 역할을 했잖아요. 뭐 한 달 3천만 원씩 받고 뭐 로비스트 역할을 했는데 군 무기 로비스트라고 그렇죠. 그렇게 된 알려져 거죠. 있죠. 예, 그렇게 됐죠. 근데 이분이 다시 확정은 할 수 또 적이 없습니다. 된단 로비스트 말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네. 다시 또 국방장관이 됐다가 국방장관 그만두시면 다시 또 로비스트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는 어떻게 될 거니까요. 추측이죠. 추측이긴 네. 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국방개혁을 꼭 해군 출신이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로비스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많은 돈을 받으시면서 우리 보통의 상식에 넘어가는 일을 하셨던 분이 하시면서 그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야당 여당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예, 최진범 본인도 교수. 사과를 하고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그 많은 엄청난 돈의 표현이 맞겠죠. 그런 돈을 받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게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국방 개혁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아주 2012년도에 대선 후보 나왔을 때부터 송영무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됐죠. 임명을 했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틀을 짜고 함께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려는 국방 개혁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고 또 그럴 의지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인정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흠결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들이 더 많이 인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대호 후보자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낙마를 시켜야 되냐고 하면 사실은 둘 다 흠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대호 후보자도 음주운전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그 사회이사 문제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인감을 여성분한테 줬는데 맡겨놔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켜야 한다면 사실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하고 조대호 후보자를 낙마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왜 예, 최영 고문. 왜 둘 중에 하나를 낙마시킬 거라고 이 딜을 했냐 이거죠. 참.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사항 같이 얘기한 게 인사는 인사고 추경은 추경이다 그러는데 둘이 다 좋은 사람이 다 되는 거고 나쁜 사람이 다 떨어져야지 하나 떨어뜨려서 이걸 넘어간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야합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왜 딜을 하시냐 이거예요. 앞에 정권에서 가장 잘 못한 게 뭐냐면 인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흠결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이런 뭐 비난을 받던 사람이 와서 개혁을 한다. 그럼 누가 그거 믿어주겠어요? 그리고 뭐 개혁을 잘 하실 거라 그러는데 해군 비리를 그러면 왜 해군 참모총장 때는 하나도 못 잡아냈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누군 되고 누구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또 다른 야당과의 또 어떤 정치적 딜이 있다 이러면 진짜로 실망입니다. 이거는.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도 다 있었어요. 사실은 흠결 있는 사람도 청문회에서 문제가 많아서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실 2명 다 임명해도 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부담을 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최영호 고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통령 입장에 둘 다 임명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뭐 그렇죠. 그 원내 대표가 네. 본인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뭔가 협상의 틀을 만들어 보고 또 뭐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문제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안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협치가 필요하고 국민의당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을 상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그러니까 그 일을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열심히 뛰어서 협상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청와대에 보고한 거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일정 부분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일정 부분 자기는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뭐 본인의 의사라면 저는 둘 다 임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놀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요. 왜 놀랍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사실은 재송부에서 그게 국회에서 안 넘어오면 사실은 계속 지금 패턴을 보면 밀어붙여서 임명했었어요. 강행하는 형태죠.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은 야당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본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선 거고 협치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네, 근데 최영 고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앞에 그 후보자들은 국민의 여론만 보고 국면만 보고 간다.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이 원한다 그랬는데 뭐 강경화
저 외무장관 때는 60%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다 20% 미만이었거든요. 찬성이. 그러니까 지금 원칙들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런 인사들을 보면서 해외 정치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필립 슈미터 같은 사람들은 그분이 양손잡이 민주주의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혁명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의 정치 세력에서 다른 정치 세력으로 옮겨간 것 뿐이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뭔가 바뀐 것이 안 보인다. 그렇게 벌써 지적이 나오는 자체가 좀 과거의 관행이니까 봐줘야 되고 또 인사권 사실 그럼 우리 이렇게 일어났던 게 4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대로 지금 다시 시즌2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일단 출연료를 2배를 주세요. 2대1로 지금 저는 두 분이 한 번씩이요. 저는 두 번씩 얘기하니까 출연료를 유전님이 좀 올리시고.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아니 한채호 의원은 직원인데요. 출연료가 따로 나오지 않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홍준표 지금 대표잖아요.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정하자. 다만 그 사람이 임명됐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네, 봐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최양호 고문님 말씀하신 저는 그래서 초창기부터 두 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비판했던 적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죠. 정권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일정 부분 대통령이 그러면 손발이 잘 맞는 사람과 일을 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그것은 국민들이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홍준표 대표, 저는 홍준표 대표 별로 안 좋아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했던 얘기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인사권을 갖게 돼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국민들도 일정 부분 그런 관점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부가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을 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가 발전적으로 가거나 또는 지금 임명된 사람들이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일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저는 국민들은 뭐 예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지금 한채호 의원. 다 뒤틀어진 겁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에 뭐가 뒤틀렸다는 교수님 겁니까? 말씀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지금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UBM텍이라는 회사에 고문을 했기 때문에 안 그렇죠. 된다고 해서 사실 그분은 자진 낙마를 하셨어요. 사실상 로비스트였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 UBM텍이라는 회사는 제가 사실 기업 그 레퓨테이션 조사를 할 때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여기가 해군이 주를 이루는 그 주로 해군 그 장비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엔진 뭐 이런 거 잠수함 이런 거 하는 회사였는데 그 육군 출신이 거기서 고문했다고 그래서 그때 낙마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거기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송영무 장관 이제 임명이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거보다 더한 그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손발이 맞는 분하고 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2015년부터 그 옆에서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했으면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그때부터 자기 주변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돕겠다라는 걸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일을 한다? 그럼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들어간다고 보이는 그래서 거죠. 어떤 일면 최정병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최영호 인사권에 대한 그 이제 뭐 자기가 국정을 다 하는 리더로서의 그런 자기가 이 호흡이 맞는 사람들하고 하는 건 오케이 좋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양보가 아니라 그거는 뭐 맞는 얘기니까 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사람들을 찾을 때 넓은 차원에서 봤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인사를 비난하자면 그럼 캠프 사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프 해석을 짰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더 많은데 더 깨끗하신 분, 더 개혁 잘하시는 분들 받느냐 질문이 하나고요. 두 번째, 뭐 그것도 좋다 이거요. 뭐 호흡이 맞아서 같이 가는데 좋은데 그러면 이런 사람밖에 이 후보 검증을 못한 조국 수석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저는. 지금 민정수석 낙마 얘기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까? 갑자기 산불 지금 확 누군가 번졌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수석 조국 수석은 예, 책임을 져야 된다. 항상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인사 문제 나올 때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한치호 의원이 말씀하신거나 최양호 고문이 말씀하신 거가 이제 마지막에 명확히 하나를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로비스트로 일을 했다. 뭐 그럴 의혹은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분이 그러면 불법적인 행위를 했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확정할 얘기하는 건 수는 아니죠. 없죠. 만약에 지금 한치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노비스트 행위를 했다면 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조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당장 물러나야죠. 그분을 국방부 장관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불법만 아니면 잠시만요. 계속 지금 얘기를 이어간 네.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철 지금 의원. 말씀하신 도의적으로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많은 어떤 고문료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정도의 조금만 일도 얼마 안 했는데 그 정도 돈을 받은 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위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로비스트로 해서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또 사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물러날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받고 만약에 처벌받아야 된다면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불법을 자, 한철 떠나서 의원. 그 김병관 그 장관 후보자 전 장관 후보자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로비스트가 아니라 그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낙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불법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 불법적인 거 아닌 거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대 후보자도 음주운전했지만 처벌받았잖아 이미. 그러니까 그 사실 사면도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정은 다 하되 앞으로 그러면 이제 명확한 이제 기준을 얘기하자. 뭐 대통령께서도 오늘 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경은 추경, 인사는 인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한마디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제2기에 임명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사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지 지금 이거 뭐 저기 할 수 있다. 국회에 정상화에 동의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야당도 설득이 되는 거고 국민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마음에 호흡이 맞는 사람들하고 일하지만 다음부터 임명하실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인사가 끝나가는 그 찰나에서 보면은 지금 1기 내각 아닙니까? 1기 내각의 생명은 내년도 지방선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개혁 동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흠결이 있는 것들 진짜로 뒤로 놓을 수 있는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경화 장관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뭐 또 지금 요번에 FTA 이 재협상 나오는 것조차도 그쪽에서는 이런 의도로 벌써 재협상이 날라오는데 뭐 전혀 없었다는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무능인지 진짜로 알고도 국민을 기만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건 소위 말하는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최진봉 교수 우리 한치호 의원하고 해서 이 말한 내용들은요. 네. 그대로 좀 보존을 해주세요. 5년 뒤에는요 공수가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야, 바뀔 거라고 공수가 바뀔 거라고 바뀐다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지금 우리는 절치부심 지금 공수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지금 지리멸렬하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자유한국당에 지금 유석춘인가 그분 보세요. 혁신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태극기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요 이렇게 망한 집안은요 폭삭 망해야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폭삭 망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뭐 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5년 후에 딱 자료 한문으로 옆에다 띄우고 최진봉 교수하고 저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제가 네, 한치호 의원. 우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 네. 있냐면 오늘 참 그 혼란스러웠어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막 뉴스가 계속 터져 나와갖고 준비했던 원고를 뭐 서너 번씩 지금 바꿔치기 하고 막 지금 막 심지어는 저는 감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앵커하고도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오늘도 이런 해프닝이 아닌 해프닝이 있었어요. 오전에 임종석 실장하고 전병헌 수석하고 가서 그 박지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한테 사실 이만저만해서 좀 복잡하게 돼서 뭐 추 대표를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임종석 실장이 그러고 가고 난 다음에 그 국민의당은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럼 우리 추경이랑 정부조직법 이거 개편 심의에 참여를 하자고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는데 네. 청와대에서 갑자기 발표하기로 임종석 실장은 추미애 대표에서 말한 적 없다. 추미애 추자도 얘기하지 예, 않았다. 뭐 이런 한적 없다. 식이었죠. 그리고 또
그 추미애 대표 측 그 대변인은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양해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다. 막 이러고 나니까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은 이거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냐? 이거 내가 다 메모해놨다. 막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논평을 내는 그 찰나에 또 5시 10분에 임종석 실장이 또 박주선 비대위원장 전화해서 내가 추 대표 얘기한 거 맞다. 내가 윤영찬 수석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 도대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이야기를 했으면 화끈하게 가서 추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청와대로서 좀 미안하다. 하지만 본심은 아니고 그게 잘 되자고 하는 뜻이니 우리 청와대 이렇게 한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면서 깔끔하게 했으면 서로 간에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이런 혼란을 국민들한테 갑자기 아침 10시부터 지금 오후 5시 10분 6시까지 이렇게 줬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데 말입니다. 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말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0분 동안 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감 떨어지셨잖아요. 저 진짜 힘들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한치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도 임종석 실장이 전화를 해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유감이나 사과 비슷한 발언을 했고 국내당은 추경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에 나서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대 후보자가 낙마가 된 거잖아요. 자진 사퇴 형태로.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는? 결과가 깔끔한 게 아니라 네? 이 결과가 중간에 복잡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 임종석 실장이 가서 사과하고 네. 뭐 이런 상황 사이에 또 우원식 대표는 또 3시인가 그때 들어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소상히 보고를 하고 뭐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 최소한의 성의를 아니 보여달라고 그 했다는 결과는 거예요. 어쨌든 깔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러니까 말들에 의한 그러니까- 해프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앵커가 지금 감 떨어진다는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너 1등만 하면 돼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노력도 하고 주변 사람도 같이 챙기고 이렇게 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옳다고 말을 하는 거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등만 해. 그거는 결과만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죠. 지금 여러분들은 후배를 밟아서 헐헐 알고 있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하시네. 최양호 고모님도 그러시지. 홀홀 밟아서 홀홀 날라고 하시는 아니, 우리는 정권 식으로. 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한번 더 해야 돼. 10년 주기예요. 아니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네. 진짜 참여 민주주의냐 촛불이냐 진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이래서야 되느냐 진짜로 외국 교수가 지적하듯이 하나의 정치 세력에서 다른 정치 세력으로 옮기는 소수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정치 체계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 전체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바뀐 게 없어요.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5년 뒤에요. 똑같은 얘기 공수밖에서 합니다. 이것이 촛불이냐 이거죠.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요. 예. 최영호 고문께서는 바른당 원외 인사시죠? 아닙니다.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똑바로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말씀하신 교수? 것처럼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초창기에 처음 인사 발표할 때는 상당히 충격을 줬죠. 그런데 그 뒤에 인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전의 정권과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인사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적폐청산의 문제를 위해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개혁적인 또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란 이런 문제는 사실 그전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촛불의 일정 부분 촛불 혁명하면서 촛불의 그 시민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실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 문제 한해서는 최양호 고모님 얘기하신 부분 일정 부분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예전 정부와 전혀 다른 점이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탈원전 그거 잠시만요. 20분 만에 완전 하는 거. 그 김무성 네, 대표 얘기하는 잠시만요. 거. 김무성 전 대표 지금 편들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탈원전 보세요. 국무회에서 20분 만에 이 100년 대계를 이렇게 정합니까? 그리고 월권들이 너무 많아요. 최저임금도 왜 가이드라인 줘요? 최저임금 그 확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하도록 돼 있고, 통신비나 그 왜 그 기업에 하는 거 지금 월권하고 있다니까 소수 집단에서 지금 지배되는 그런 체제는 하나도 지금 바뀌지가 않았다 이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을 보면 최양호 고모님 대체로 기업 우선주의, 기업 중심주의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소비자는 뭡니까? 통신비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왜 기본료 왜 자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를. 아니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열심히 전화 사용해서 돈 자기 번 거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죠. 그 기업들이 자꾸 자기 배불리게 하고 소비세인가요? 특수세인가요? 특수세죠. 네. 네. 그것도 자꾸 말이야 깎으려 그러고 그 예전에 기업들은 전기세도 깎아줘서 해서 우리 누진세 올라가는 것도 기업들은 편히 봐주고 국민들이 세금 다 내서 그거 뒷받침하고 우리나라가 기업을 위한 나라입니까? 물론 기업이 잘 돼야 되겠지만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의 편에 서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지금까지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측하고 보면 그 기업들이 해서 투자하고 한 것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가 LTE 쓰고 5G가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만 폴더폰 갖고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잘하는 애니팡도 못해요 저기서. 애니팡 하라고. 애니팡 아니 그 기본료를 그거 해서 그거 깎아줘서 애니팡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애니팡 그만큼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진짜로 상생하는 걸로 가야지. 자꾸만 기업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는 네, 맞아요.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게 원래 기업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하라는데 사실 정부가 할 일은 아니에요. 정부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잠깐 두 분 말씀이 자꾸 이렇게 격하해지셔서 애니팡 얘기까지 갑자기 나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단추예요. 기업을 위한 그 정부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또 교수님 우리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잘 돼야지 된다 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다 우리 국민이고 그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말씀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항상 그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공항부터 가셨잖아요. 좋죠. 그분들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또 막 생기고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지금 빨리 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경비 인력이니 뭐 이런 인력들을 좀 못하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다 스톱됐어요.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거기 그 경비 인력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다 스톱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항공사에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좋단 말이죠. 저는 항상 그늘이 있다는 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 블라인드 그 이력서 하라고 그래갖고 이력서에 사진 넣지 마라 하니까 오늘 이제 프로 사진관 협회 그 소위 말해서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진관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때문에 한번 또 다 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카메라로 찍어서 필름으로 해서 다 일화를 했는데 지금 다 핸드폰 찍어버리니까 그 현상소 그 많던 현상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제 프로필 사진에도 좀 찍어야 되는데 그 앞으로 이력서에 그 찍지 말라고 붙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도 한 3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럼 30만 명의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분명히 한 100만 정도 인구는 될 거라고요. 그 이분들도 지금 오늘 또 시위를 하셨어요. 왜 계속 이런 정책으로 하면 우리도 상경시위 하겠다. 이게 참 저는 답답한 점이 뭐냐면 다 좋단 말이죠. 다 좋은데 항상 그 그늘에 있는 분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신 것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그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김영란법 때문에 교수님 혹시 이번 그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받으셨죠? 아니요. 못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커피 한 잔도 못 먹어. 그죠? 교수님 카네이션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김영란법에 걸려요. 그렇게 김영란법 우리 선생님한테 커피도 이제 못 주는 주면 이제 상황이- 걸려요. 왜냐하면 성적을 교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카네이션 한 송이도 못 받으셨잖아요. 이번 저 스승의 날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네이션을 못 받으시면 꽃집들이 망해요. 꽃집들이 어려지면 화훼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김영란법 주장했잖아요, 많이요. 저도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세세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소고기 농가들보다는 이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 카네이션 한 송이 뭐 몇천 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눌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란법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예, 최진봉 전 교수. 대통령이 했죠. 그러니까 네. 뭐 김영란법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둘 다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사진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빛과 그림자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어떤 공익적 가치가 더 높으냐 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느 정부든. 그렇죠. 어느 그건 정부가 맞습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사진관 없어지니까 사진관 그냥 계속 할 겁니까?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력서에 사진 붙이고 학력 다 적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지방대학 나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그럼 계속 끌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 그림자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좀 해소해 줄까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키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없으니 어느 것이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대적 변화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시대에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좀 사양 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되지만 그것을 모두 다 만족시키며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적인 욕심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블라인드 얘기가 예, 최영호 나와서 의원. 블라인드 이제 한다 그러는 거는 진짜로 무슨 학교나 전공이나 가지고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데 그러면 지금 24, 25살까지 오게 공평하게 자라온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쓰지 말라는 학교, 전공, 성적, 사진, 키, 자기 출신지까지 쓰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추천제 운으로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이 사람을 뽑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그런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것에 기인을 했으면 더 많은 정보를 내게 해줘.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열정을 갖고 있고 어떠한 그런 컨트리뷰션을 이 조직에 할 수 있느냐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주도록 하는 게 바른 방향이지 무조건 눈 가리기만 하면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한마디로 블라인드 이력서는 뽑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추첨이죠. 추첨제죠. 그걸 뭘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정거래위에 들어갈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회계도 잘하고 경영학적으로 무슨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전공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전공자를 해서 그 안에서 또 가리킨다? 시간 낭비죠. 저 고문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한치 저는 의원. 이 두 분보다 제가 학번이 좀 제일 딸리는 사람으로서 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 네, 네. 두 분은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일을 해왔냐 또 인성 이런 거 갖고 뽑는 게 중요한 거지 나이, 키, 신체적인 특징 이런 거 갖고 뽑는 거는 전 진짜 반대예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인사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회장께서 야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왜 이렇게 인물이 없어? 그 애는 좀 인물 좀 괜찮은 여직원들만 왕창 뽑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전 없어야 된다는데 아주 적극 찬성하는데 다만 뭐냐면 그게 과연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돼야 된다. 그건 공무원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그 5급 사무관 뽑는 거에 연령 제한이 있죠. 40세까지로. 그런 것도 철폐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거 철폐시켜줘. 그래 9급도 60세까지 볼 수 있으니 5급도 그러면 그걸 철폐를 풀어주자. 그래서 그런 거 쫙 풀어주면서 기회를 줘야지만이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민간 기업들도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사진만 없애고 그것만 없애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제가 또 드리면 NCS 과정이라고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NCS 과정이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는 맞는데 일반 인문사회 계통에는 안 맞아요. 그 교수님 가르치시는데 언론 쪽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언론 쪽이 뭘 알아야 돼? 그거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맞아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럼 최영호 고문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정말 많은 정보를 더 줘야 된다. 그 많은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학력이나 아니면 무슨 키나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러니까요. 소개서에 아니 더 늘어나는 자기 소개서에 자기가 어떤 능력이 그렇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일하겠고 자기가 어떤 경험들이 있고 이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뭘 했고 무슨 경험들을 했고 거기에 꼭 학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대 학생도 외국에 가서 경험도 했을 수 있고 인턴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 소개서에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용 제도에 바꿔야 될 점을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미국은요 사람을 한 명 뽑을 때 절대로 20분 30분 면접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 한 명 면접할 때 보면요 서류로 이미 다 걸러놓고 나서 30분 20분 하잖아요. 아니면 5명 딱 앉혀놓고 제가 교수 면접 볼 때요 미국에서 교수하기 전에 면접 볼 때 2박 3일 동안 면접을 봤어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2박 3일 동안 그 교수들이 그 이미 교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한 명당 30분씩 대화하고요. 제가 논문 쓴 거 발표하고 실제 학생들 앉혀놓고 교육도 하고 2박 3일 동안 봐서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최소한 이제 교수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회사도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정도 사람을 불러서 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인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최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형태로 그냥 그렇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10분, 20분만 보고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충분히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셔야 그렇죠. 되는 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와요.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 지금 이제 이거를 뭐 이 사람이 채용은?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 자기 소개서, 그다음에 논술, 면접 세 가지란 말입니다. 그거에 그럼 집중을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안 보고도 비디오 아닙니까? 이거는 100% 입시학원이에요. 거기서 다 사교육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360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 진짜 1박 2일 하던 거.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주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그쪽으로 방향을 몰고 갔어야 된다 이거죠. 저도 미국 회사에 응시했을 때 집사람까지 같이 가서 면접 봤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합격하셨나요? 근데? 그럼요. 아. 그거 100% 우리 집사람 때문에 합격이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모님 안 계셔서 아니 그런 합격이 안 것까지 됐을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둬야 저 됩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하여튼 네. 이게요 이런 시스템 일편 뭐 한쪽만 보는 그런 뭐 블라인드니 이런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개혁들이 그런 바뀜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우리 패널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중간에 다시 넣어서 다시 이 흐름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최영 의원은 네. 그러면 이번에 인사 핵심 할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사 참사잖아요. 조대엽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 형태로 낙마를 한 거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국이었다. 조국입니다. 한 명만 웃을 아니 근데 한 웃을- 번만 팬다. 임종석 웃을- 실장 아니고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네. 진짜 이 아 후보자들을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후보자의 검증의 일차적인 책임이 네. 조국 수석에 있고요. 그럼 왜 못 걸렸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5대 비리 절대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걸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교수 다 교수예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캠프에서 오신 분들 그러면 얼마나 작은 풀에서 했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야의 고수들이 많은데 그거 찾아가는 발품파는 그런 노력을 했는가 지금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인선풀에서 뽑았고 결과적으로 이래서 지금 개혁을 하자는 동력에 진짜로 큰 짐을 얹힌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요. 저 조국 수석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의가 한철 의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이 그걸 다 검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속 내용까지 다 모르잖아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면 그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거기 통과할 자신이 없고 자신들이 탈탈 털려서 뭘 나올 거 알면 고사를 했어야죠.
당연히 고사해야 되는 거고 아까 행정자치부 장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최진봉 교수님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 후보로 혹시 연락 오지 않을까 오늘 낙마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저는 이제 회사에서 실무 인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업에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는 기업에 맡겨줘야 돼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맡겨주고 다만 정부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급까지 그러면 우리 다 풀어놓겠다. 앞으로 공무원이 이런 그 식으로 얘기를 또 뽑겠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네. 하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업에서 뽑는 거는 좀 그 놔두자는 거죠. 아까 그러면 청와대가 아니, 부인까지 같이 가셔서 아니 그러면 청와대 아니요 부인까지 같이 가셔서 면접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미국에 얘기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부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맡겨두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합니다. 청와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럼 뽑게 맡겨두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공직을 해야 되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 공복이니까 공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만약에 청와대가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이면 누굴 뽑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진 사퇴의 형태로 물러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또 송영무도 낙마를 시켜라. 이렇게 하면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두고 봐야 됩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시켜. 보면 안 되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100% 동의하는 거예요. 최하영 고문님 할 말 없으시죠? 뭐 아니 지금 표정이 저는 제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차례를 주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한 거예요. 하나를 버렸잖아요. 어쨌든 물론 버린다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버린 거죠. 카드 그러니까 하나를 버린 어쨌든 거죠. 카드 하나를 버린 거예요. 네. 그것도 모양새도 참 그 여당을 존중해주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네. 그 모든 절차를 보면 야당도 면을 세워주고 또 여당도 면을 세워주면서 본인이 정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본인도 강조하는 것이고 그걸 여야 국회에 보여준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최하영 고문님처럼 공격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또 대통령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점도 높이 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말은 예, 제가 아주 그 내리 속에 꼭 기억해서 5년 후에 똑같이 써먹겠습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아니 신경을 왜 버릴 사람을 쓰냐 이거죠. 그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든가 뭔가 해야지. 아니 그래서 아니 진짜로 우리나라에 노동을 맡길 사람이 낙마됐는데 그게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부담이 왜? 있죠. 아니, 부담이 정치- 없습니까? 아니 부담이 그런데 그럼 그래서 부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렇게 져야죠. 누군가는?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인사추천위 그 6분이 했었잖아요.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등등 해서 그때 총리후보 이기준 총리후보 부총리인가요? 하여튼 낙마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민정수석하고 인사 그 담당 수석하고 사표 쓰고 사퇴했어요. 그 정도 결기는 갖고서 해야지 국민이 선택한 정부죠.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기 네, 청와대에서 한초예요. 인사위원회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그러니까 지금 구성했으니까 송영무 조대엽 이분들은 그 전 전이죠. 얘기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는 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딱 해주셨으면 국민들도 좀 됐구나 이제 앞으로 똑바로 됐구나라고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하영 고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분명히 이제 국면을 전환시켜서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네.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한국당이 저런 관점으로 계속 밀어붙일 때 과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론의 하는데 지지는 무슨 여론의 지지입니까? 못 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공격이란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또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또 비상사태에 출범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일정 부분 본인이 얘기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게 당내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추스리고 본인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정부의 일하는 부분을 지지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냥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렇죠.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하는 양상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친박계와 뭐 아닌 쪽의 헤게모니 싸움도 결부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결부돼 있는 건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당이 물론 제가 홍준표 대표가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젊은 사람들도 보수를 다시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공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여론 지형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고 또 지적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야당은 그러면 일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 지금 겁니까?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르면 홍준표 대표 말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안철의원? 이정미 그 정의당 신임 대표가 홍준표 대표하고 이제 상견례 인사하는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가장 선명한 당이라고 칭찬을 아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는 뭔가 그 당의 그런 이미지도 다시 바꿔가면서 그 정상적으로 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라 하면서 대신 우리 그 잘못한 거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자 이런 그 현재 스트레스 양동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죠. 뭐 현재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만 이제 바른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뭐 원내 그 교섭단체가 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여러 가지 외유 내환을 겪고 있어요. 결국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들도 추경 심사하자는 거죠. 정부 조직편 개편안도 심사를 해서 그 제대로 고칠 건 고치고 추경도 김동연 총리가 뭐 야당이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라 같이 고쳐나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이제는 좀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입지가 좁아지신 것 아니 같습니다. 좋은 생각도 드는데 예, 최영호. 갑자기 뭐 이게 이제 그 뭐 계속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얘기지만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탈원전을 그 하는지 네. 그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여의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풍력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고. 근데 한국에 전체에 그렇게 풍력 발전할 수 있는 바람은 없거든요. 네. 즉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야지 자기들끼리 이런 바람 갖고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 야, 이제 지지율 80%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지율요. 저 YS 때 저 청와대에 있었으면 저희도 84%까지 갔습니다. 끝날 때 6%로 끝났어요. 지금 지지도 한 76% 나오는데 네. 이제 원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물론 20분 국무회의에서 했다라고 졸속이다라고 이제 야당이 비난은 하지만 오늘 저기 한수원 이사회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한수원 노조가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하시고 막 데모를 하셔서 못했어요. 결국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국민이고 이해 당사자잖아요. 특히 지역 주민들은 저는 한수원 직원들은 빼고 그 지역 주민들도 이해 당사자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가장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를 가장 크게 보실 분들인데 그분들은 왜 공사 중단하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무조건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 공론화를 한번 시켜보자. 대신 뭐 건설회사들이 뭐 미리 물타기 하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저는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뭐 5개월이 6개월이 1년이고 좋다. 그럼 공론화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될 거면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하자. 뭐 이런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전부 다들 사실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예, 정지를 최진봉 시킨 것은 완전히 무슨 무시하고 했다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영호 고문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탈원전 했을 때 그러면 전기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부담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논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완전히 뭐 폐지하고 이렇게 저는 확정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사회도 지금 오늘도 못 열렸으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정부가 그런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원전을 탈원전하고 탈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잘못된 어쨌든 생각이세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를 끝내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야, 진행까지 하십니다. 근데 원전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을 때 추진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자, 독일이 탈원전했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부족해요. 어디서 사옵니까? 불란서에서 사오죠. 프랑스에서 사오는 걸로 돼 있죠. 네. 프랑스는 원전이 72%입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그렇죠. 되니까 나중에 그렇죠. 조사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음 하시죠. 시간에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진행자가 필요 없는 방송을 오늘 보셨습니다. 제작진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